팩트야. 무조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이 옳다. 죽어도 이승만, 박근혜, 전두환, 이명박이 옳다. 박근혜가 옳다. 이거야. 그게 33%야. 그런데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이 40% 중에 7%는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로 야당다운 야당, 뭔가 새로운 개혁을 할 것 같은 야당이 나오면 올 사람들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세월호 억울로 짜증나. 나도 너한테 짜증이 나. 그래서 이 매번 얘네들이 교과서 역사 갖고 장난치는 건 안 맞는 거야. 역사 가지고 시비를 걸수록, 지랄을 칠수록 내가 볼 때 얘네들은 불리해져. 이런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였다. 그러면 나는 이게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지금은 이제 이 소위 진보적인 언론들도 국정교과서가 그들의 반공의식을 결집시킬 거다. 그래서 보수층을 단결시켜서 총선에 불리하다라고 보고, 그러니 국정교과서 문제를 언급을 안 하고 있어. 근데 그건 진보적인 언론인들이 국민 정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야. 국민 정서 기저에는요, 반공보다 전쟁 반대가 커.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봐. 진보적인 기자 양반들 가서 직접 만나봐. 반공이냐 전쟁 반대냐 둘 중에서 선택해라. 공산당과의 전쟁이냐 전쟁 반대냐, 당신 어느 편이냐고 한번 물어봐. 전쟁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아. 지금 공산주의가 무너졌거든. 전세계 공산주의가 없는데 죽은 공산주의랑 전쟁할 거냐? 전쟁에 반대하느냐? 전쟁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아. 그죠? 근데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이 북진 통일, 북한을 쳐들어가야 된다는 동, 그러면서 아베를 끌어온다는 동, 아베랑 무슨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동,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전쟁에 반대한다는 그 개념이 이 반공 이데올로기에 금을 가게 한 거야. 그 다음에 이 보수 언론들 정확히, 진보 기자들과 정확히 봐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소위 나는 보수, 나는 새누리당을 지지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가슴 깊은 곳에는 항일이라고. 최상위 잘 사는 부자 10%를 제외하면 나머지 90%는 항일이야.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커. 그런데 지금 박근혜 교과서의 문제는 명성황후를 죽인 일본군 자객의 입장이 돼서 서술해봐라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망치 부인 말이 맞는 것 같아? 자, 망치 부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동의가 안 돼요? 동의가 되십니까? 속보 얘기하면 블랙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하 사장님이 하시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도리어 지금 야권 지지층과 진보적인 언론인들이 국정교과서 싸움에 미적된 이유가 뭐냐? 이게 막 모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도리어 그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번 국정교과서 싸움에 지난주에 머뭇거렸어.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어때요? 주말을 지나면서 왜 제목이 세월호인지 들으면 알 거 아니야. 자,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여러분 보시니까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죠. 제가 잘못 보는 거예요?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지금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맞습니까? 지금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어딜 가나 여당 야당 지지자를 떠나서 압도적으로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맞죠? 예. 자, 그런데 내가 볼 때 박근혜는, 자, 지금부터가 이제 예견이야. 여기까지는 팩트고, 앞으로 이제 박근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볼 때 박근혜는 물러설 수가 없어. 박근혜는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일 거야. 박근혜는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일 거라고.
그런데 왜냐하면 박근혜나 김무성이나 이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여야만 자기네들이 독재 명분이 생긴단 말이야.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국정교과서를 고할 거야.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박근혜의 무덤이 될 거라고 봐. 제가 왜 한 달 전인가 그 얘기한 것 같은데요? 국정교과서가 지금 새누리당의 무덤이 될 거다. 예. 제가 그 얘기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그 얘기했어. 국정교과서 얘기 처음 나올 때. 국정교과서가 이 정권의 무덤이 될 거다. 제가 그 얘기 분명히 했죠. 내가 분명히 그 얘기 했잖아. 그때 아무도 내 말 안 들었어.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고 저런 뭐 국정교과서에 누가 저렇게 관심을 갖겠어 했단 말이야. 자, 여기서 또 변수는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세월호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을 바꿔놨어. 그동안에는 애들이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따르라면 따랐어.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중고등학생들 85%가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갖고 있어, 지금. 중고등학생 중에 85%가 지금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어요. 세월호 때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자기가 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 세월호 때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 그래서 애들이 다 죽어갔잖아. 그게 이 애들을 변화시켰어. 여러분 어떤 아이가 오마이뉴스에 나온 우리는 그저 제대로 된 역사다운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 그걸로 이 지하철이 울음바다가 됐대잖아. 그런 거예요. 애들이 내가 그랬잖아. 세월호가 세상을 바꿨다고. 세월호가 세상을 바꿨어. 세월호가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언론의 거짓말도 알게 했고, 우리 박근혜 이명박이 얼마나 무능한지도 알게 했고, 청소년들에게 이 세월호가 큰 충격을 줬어. 구해주지 않는 정부, 거짓말하는 정부, 거기다가 중고등학생들은 교과서대로 믿잖아. 교과서에서 가르친 거하고 내용이 너무 다르잖아. 애들 중고등학생 물어봐. 왜 교과서에선 이렇게 얘기해놓고 왜 달라요? 애들 다 그러잖아. 지금 중고등학생들의 정서가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볼 때 세월호에 대한 복수야. 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세월호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애들이 노란 리본 달고 그 세월호에 대해서 다들 가슴 아파했단 말이야. 내가 볼 때 세월호에 충격받은 중고등학생이 국정교과서로 복수하고 있어. 지금 이 중고등학생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너무나 뻔뻔스러웠던 이 대한민국 정부와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애들이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으로 지금 복수하고 있는 거야.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애들 국정교과서 반대한 애들의 기본이 세월호야. 걔네들을 변화시킨 게 세월호야. 이 세월호가 애들을 바꿔놨어. 이제 어른들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권력이 조용히 해라. 조용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죽는구나. 애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요즘에 중고등학생들 중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옛날에 엄마 아빠가 막 공부하라 그러면 드립다 무조건 공부만 했어. 그리고 그 불만을 혼자 새겼는데, 요즘에는 부모들한테 자기는 공부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애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이번 국정교과서 싸움에 큰 변수야. 무엇보다 이 중고등학생의 학부모들. 중고등학생은 그냥 중고등학생이 아니야. 그들에게 연관된 학부모들이 있어. 그리고 이 학부모들을 무엇보다 국정교과서에 분노하게 했던 이유는 더 어려워질 거면서, 더 어려운 시험이면서 쉽다고 거짓말한 거. 그거에 대한 배신감이 컸어. 실제로 국정교과서 한 권이 되면 더 어렵잖아. 귀퉁이에서 꼬아낼 거면서 그게 쉽다고 거짓말했다가 들통이 난 거야. 그래서 그게 내가 볼 때 이 국정교과서 문제는요,
계속 박근혜 정부에서 밀어붙이려고 할 텐데, 밀어붙이면 무덤이 될 거야. 박근혜 정부의 무덤이 될 거야, 국정교과서가. 예. 근데 내가 볼 때 쟤네들 물러서지 못해. 박근혜가 물러서지 않아. 박근혜는 오로지 이렇게 뭐라 그러나, 뭐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잖아. 코드가 뭐라 해, 무슨 입력된 게 국정교과서로 가는 게 입력이 돼버리면 조정이 안 돼. 끝까지 갈 거야, 아마. 끝까지 가서 스스로 무덤 파고 들어갈 거라고 나는 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중요한 이제 그 비행기 사건. 예. 다음 이야기는 비행기 사건이야. 지금 이제 그 F-35 문제를 가지고, 예. F-35가 사실은 이미 5월달부터, F-35 사건 알죠? 비행기 사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노태우 때 율곡 사업이니 뭐니 그러면서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비행기를 사왔어요. 그런데 사온 비행기가 다 잘못됐었어. 그래서 그 낡은 비행기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어. 근데 이제 차세대 전투기를 또 구입해야 될 시점이 온 거야. 노태우 때니까 지금부터 25년 전 아니야. 노태우 김영삼? 25년 전이잖아. 새 비행기를 사야 되는 거야. 근데 새로운 비행기를 사기 위해서 하나가 정해져 있었어. 그런데 그 정해진 비행기를 그 공군의 주요 전문가들이 이 그 한민구하고 김관진을 앞세워서 막 반대를 한 거야. 그래서 하나로 결정됐던 게 뒤집어졌어. 그래서 F-35로 결정이 됐는데 요 F-35를 결정한 이유가 처음에 떨어진 이유가 너무 비싸서야. 근데 이 너무 비싼 F-35를 그 뒤집은 이유가 뭐냐면 김관진 한민구가 주동을 떠가지고 우리나라에서 18조짜리 한국형 비행기를 만드는 작업 중이다. 그런데 그 한국형 비행기를 만드는데 핵심 기술을 F-35 회사에서 준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기술을 사는 비용으로 비싼 비행기를 사는 거다. 이러면서 설득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로 결정된 걸 뒤집었어. 뒤집은 주체가 김관진 한민구야. 그랬는데 뒤집어서 이미 결정하고 7조 원까지 지불을 한 거야, 계약금을. 그런데 계약금 딱 받아 챙긴 새끼들이 우리가 언제 준다고 그랬어? 이런 거야. 언제 기술 이전을 준다 그랬냐? 그거는 뒤집기 전 F-35 말고 이전 이 모델을 결정할 때 얘네들이 그 입찰하면서 그때 기술 이전을 끼워 넣었던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당연히 이제 이렇게 F-35를 결정하게 되면 그 입찰 조건이 유지되는 걸로 아는 거야. 아니라고. 이게 한민구하고 이 김관진을 비롯한 우리나라 군부가 어떤 생각을 했냐? 그래도 한미 동맹이 있는데 거기다 박근혜가 그런 말도 했잖아. 한미 동맹이 진화하고 있다고. 한미 동맹을 너무 믿은 거야. 미국이 설마 우리의 뒤통수를 치겠냐? 우리가 7조 원을 딱 줬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한테 그 기술 이전 해주겠지.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가 가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국방부나 외교부나 다 믿은 거야. 뭐를? 한미 동맹인데 미국이 우리한테 뒤통수를 치겠냐. 그러면서 지금 뉴스에는 안 나왔는데요. 김무성이 5월달인가 갔잖아. 봄에 김무성이 저길 갔어. 미국에. 그래서 미국의 국무장관인가 누구한테 면담 요청을 했어. 거절당했어요. 그거 알죠? 김무성이 미국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자고 그랬는데 거절당했어. 그때부터 이미 결정돼 있대. 그게 5월이야, 내 기억에. 그게 이미 5월 달에, 그러니까 김무성이 5월 이후에 갔든가 하여튼 5월 근처에 갔든가인데 이미 그때 5월 달에 핵심 기술 이전 안 된다고 미국에서 통보를 한 거야. 근데 김무성이 한번 가가지고 만나자 그러면서 치근덕 됐어. 근데 만남이 불발된 거야. 거절된 거야. 그 다음에 박근혜가 7월 달인가 간다 그랬어. 7월인가 6월 달에 가기로 했는데 메르스 사태가 터졌잖아. 그래서 못 갔어요. 못 가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로 연기가 됐잖아. 그러면서 그 중간에 계속해서 아이 그래도 우리가 한미동맹인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야. 한민구랑 막 김관진이랑 몇 번 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부탁을 했어. 근데 이미 여러 차례 칼같이 잘랐는데 박근혜가 또 한민구 데려갔어요?
거의 연설까지 했잖아요. 뭐 저기 우리 한미 동맹이 진화하고 있다고 막 연설까지 하면서 데리고 갔어. 그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한민구가 로키드 마우틴인가 누구한테 하여튼 비행기 제조사에다가 또 부탁을 한 거야. 근데 이번에는 화를 낸 거야. 미국에서. 이미 안 된다고 5월 달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당신도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구느냐. 그러면서 쌍욕을 한 거죠. 쌍욕을 한 거야. 그래서 거절당했다라고 이제 뽀롱이 나버린 거야. 뽀롱이 딱 나버리니까 우리 채널A TV조선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우리 공주님이 미국 열병식 사열을 받았다고. 가장 긴 사열을 받았다고. 국가 최고 예우를 받았다고. 국빈으로서 가장 긴 사열을 받으시면서 최고의 예우를 받았다고 그냥 입에 침튀게 자랑했는데 그냥 결론은 까였다. 결론이 까였다로 나온 거야. 그래갖고 지금 박근혜가 돌아왔는데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새누리당에서 한민구 왜 따라갔냐? 이미 끝난 문제인데 너 왜 따라가서 박근혜 망신 주냐? 쥐들이 따라 보냈음시롱. 지네들이 따라 보냈음시롱. 지금 한민구가 괜히 따라갔다고 욕을 하는 거야. 이번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한민구 김관진이가 F-35를 하겠다는 주역이었다고. 그런데 지금 그 문제를 외교부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조율을 못해갖고 의제 선정을 제대로 통보를 안 해서 왜 한민구를 데려갔냐 이거야. 왜 한민구 왜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방미 성과를 까먹고 왔냐 이러면서 막 쌍욕을 하고 있는 중인 거야 지금.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망신외교. 망신외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치 국정원을 통해서 간첩 증거나 조작하다 걸렸지. 이명박 정부의 댓글 조작한 거 계속해서 지금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무죄 주려고 지금 뺑기질 하고 있지. 그럼 경제라도 잘했느냐? 재산은 줄어들고 전셋값은 오르고 월세 오르고 세금 오르고 국민들이 지금 미쳐 돌아가기 일보 직전까지 갔지. 그러면 외교라도 잘해야 되잖아. 그 전쟁 위험이 사라져? 1년에 한두 번은 꼭 전쟁 나요 이 얘기가 떠돌아. 거기다가 외교적으로 망신외교. 맨 옷 갈아입고 사진만 찍는데 갖고 오는 게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노컷 뉴스에서요. 예. 노컷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질문이 뭐였죠? 한미 정상회담 징크스. 이 한미 정상회담 굉장히 언론에서 훅 지나가. 둘이 막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훅 지나가. 그 이유가 있었던 거야.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것도 생방송했다며. 그 기자의 질문을 까먹고 잠시 당황하는 모습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오바마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미국 기자가 질문을 장황하게 던졌다. 우선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이란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건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예비 후보가 최근 타결된 TPP를 반대한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물었고, 잠깐만요. 광고 하나 지울게요. TPP를 반대한 데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물었고, 이어 박 대통령에게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정상과 함께했다. 이 방문으로 한국이 미국에게 주려는 메시지는 무엇냐? 질문 하나 한 거야. 그러니까 오바마한테는 이란의 미사일 실험, 힐러리 클린턴 예비 후보가 TPP를 반대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박근혜한테 한 가지 물었어. 너 중국 가가지고 러시아랑 시진핑이랑 푸틴 러시아 사이에 서가지고 사진 찍었잖아. 너 미국에다 무슨 말 하고 싶었던 거야?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야? 이게 물어봐서 한 가지 질문한 거야. 자,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대답에 나섰다. 미국으로서는 이란 핵 미사일 문제가 큰 현안인 만큼 오바마 대통령은 10분에 걸쳐 자세히 답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대답할 차례가 됐지만 박 대통령은 난처한 듯이 오바마 대통령의 얼굴만 쳐다봤다. 백악관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하도 길게 말씀을 하셔갖고 질문을 잊어버렸어요. 오바마 대통령 말씀을 듣다가 라고 말한다. 주변에서 질문을 상기시켜주자 아 맞다 저기 라며 답변을 한다. 하지만 이 답변도 핵심을 비켜갔다. 미국 기자는 방중이 미국에게 주는 메시지를 물었다. 잠깐만요. 왜 자꾸 이렇게 화면이 꺼져. 좀만 기다려봐봐. 기다려. 물은 게 방중, 즉 박근혜가 시진핑이랑 푸틴 사이에서 사진 찍어서 미국한테 뭔 말 하고 싶었냐 이걸 물었어. 한마디로 미국이 반대했는데도 중국의 열병식에 참여한 저희가 뭔지를 밝히란 질문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방중이 미국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방중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주는 메시지로 대답했다. 북한의 핵 야욕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 전체의 성장 잠재력이 위협받고 있다. 이게 내가 베이징에 가서 각국 지도자에게 보낸 메시지였다는 것이다. 곁에 있던 오바마 대통령은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저도 질문 3, 4개를 한꺼번에 받으면 그럴 때가 있어요 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도 비슷한 공경에 처해 있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미국 기자의 질문을 받고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다. 미국 기자의 질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10분에 걸쳐 답변을 한 직후 박 대통령의 답변 차례가 됐지만 대답을 즉시 해내지 못한 것.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 불쌍한 대통령이 다른 질문을 잊어버리신 것 같네요. The poor president has forgotten what the other question was 라고 거들었고 기자회견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백악관이 현재 공개하고 있는 당시 기자회견 동영상은 불쌍한 대통령이라는 부분이 묵음 처리됐다. 묵음 처리가 더 웃겨. 외교적 결례를 우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자, 그럼 우리 작년 영상 한번 볼까요? 예, 작년 영상 먼저. Russian territorial ambitions that violate international law. Good. What the other question was. 묵음 처리된 장면이죠. 다시 한번. 예, 우리가 여기서 입술을 읽어야 돼. 입술을 읽어야 돼. 자, 이 장면이 이제 작년에 이 박근혜가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 박근혜가 대답하길 기다리다가 하는 말이야. Russian territorial ambitions that violate international law.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쳐다봅니다. Good. 아무 말 없죠? What the other question was. 자, 이 사람들이 웃기 시작한 이 장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What the other question was. 아마도, 예, 푸어 프레지던트 해즈포 같은 이 얘기까지는 이제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설마 푸어 그랬겠어? 이미 다른 영상, 이건 백악관 공간이고요. 백악관에서 공개한 영상에는 푸어 프레지던트라는 부분이 묵음으로 처리돼 있고, 다른 유튜브 영상에는 나와요. 푸어 프레지던트라는 말이. 예. 그럼 이제 이번에는, 자, 작년에 그런 비극을 딛고, 이번에는 제대로 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번 다시, Where UN resolutions are violated. Well, it was a very long answer, and I kind of forgot the question that was asked to me. 웃으면서 지금. Oh, yes. I think the question about my visit to Beijing and what kind of message that I delivered. 영어 잘 해서 귀에다가 이렇게 통역기 끼고 듣고 그거 알아듣느라고 너무 힘들어. 원래 영어를 잘하는데 내가 볼 때 저건
원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영어를 고급지게 잘한다며. 채널A TV조선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영어, 귀족적인 영어를 구사하는 분이야. 근데 그만 귀에다 뭘 꽂고 있잖아. 그게 뭐야? 번역기야. 번역을 통역하는 걸 듣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원래 고급진 영어를 하시는 양반한테 그냥 이렇게 통역을 해주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린 거지. 원래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들으면서 너무 복잡한 두뇌 활동을 하다가 멍해진 거지. 그리고 질문이 뭐냐고 또 까먹은. 이게 습관이야, 습관. 맨날 그 국가 정상이랑 악수하고 사진 찍어야 되는데 사진 안 찍고 딴 데 가서 어벙하게 돌아다니고 있고, 꼭 그 오바마 질문한 다음에 답변해야 되는데 멍하니 앉아있고, 잠깐만, 이건 무슨 얘기야? 동시 통역 수준의 대통령, 한국 외교에 큰 도움, 예. 그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시는데, 너네들 무시하지 마. 증거를 보여주겠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외교에 큰 도움을 주는 증거 박근혜 영상이야. 대통령은 영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깜짝이야. 그리고 한국어까지 모두 5개 국어를 합니다. 이 중에서 영어하고 중국어, 불어 실력이 공개됐는데 모두 수준급이라는 평가입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도 스페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대통령의 언어 실력이 대한민국 외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수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마 그 황금색 빛깔, 노란색 그 색깔의 옷을 입고 지금 맞이하고 있고요. 황유안 여사가 붉은색 옷을 입었고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 둘 다 아주 황금색을 길한 색으로 여겨지는 색이죠. 지금 화면을 보니까 직접 통역 없이 시진핑 주석과 펑유안 여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간단한 중국말은 또 잘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한국總統朴槿惠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during the Second World War, China provided support to the Korean people's resistance against Japanese colonial rule. Korea's provisional government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was located in Shanghai, China. 일단 전승절 자체가 이번에 처음 그런 열병식을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로 할 경우에 Shanghai, China. 대한민국 외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수근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되는데 눈치가 좀 없는 것 뿐이야. 이게 중국어 실력이 동시 통역사가 필요 없는 수준인데, 그래서 눈치가 없을 뿐인 거지. 수습이 안 돼, 수습이.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도 이렇게 참 어떻게, 내가 진짜. 말을 말든가! 무슨 외국어를 잘해가지고 무슨, 수습이 안 돼, 수습이! 잘한다 소리를 말든가, 했으면 제대로 하든가. 좌우지간. 지금 이제 원래 얘네들 계획은, 그러니까 원래 내가 알고 있는 저쪽 계획은, 내가 예견한 계획은, 쟤네가 이제 국정교과서를 터뜨려. 그 다음에 이제 빨갱이 몰이로 여론을 막 뒤집어. 그러면서 이제 국정교과서 처음에 한 월요일은 중심이 됐지만 화요일부터 점차 줄어들다가 주말이 되면 찬성이 더 높다 이러면서 넘어가. 그러면서 그때 박근혜가 미국에 이제 오바마하고 뭔가 다 사열 받는 거 정상회담을 생중계 막 이러면서 한껏 박근혜를 이제 막
그 쫙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외교적인 성과를 딱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일이 꼬인 거지. 순서는 그랬는데 계획과 뜻은 그랬는데 일이 꼬인 거지. 예. 자, 지금 이 순간 예. 일단 이 민망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이때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어요. 우리 시민단체 하디슈 어디 갔냐? 예. 시민단체 하디슈 어디 갔냐? 이런 얘기 질문하셨잖아요. 예. 자, 잠깐. 네. 자, 지금 이 순간, 예. 이 위기에 처한 망치 부인을 구할, 예. 시민단체, 예. 슈퍼맨처럼 나타난 영웅, 우리 시민단체를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양희원영 처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은 어디신가요? 지금 영덕입니다. 또 영덕에 계시군요. 네. 혹시 영덕에 딴 살림을 차리신 건 아니시죠? 여기 살림은 있는데 그게 딴 살림인지는. 살림이 있긴 있어요? 네. 살림이라기보다 하여튼, 네. 잠잘 때가 있는 거죠.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네. 그러면 지난, 한 주간, 잠깐만요. 제가 그 이슈를 갖고 와야 되는데, 메일 네. 화면을 까먹어갖고. 자, 지난주에 왜 방송이 안 됐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막 질문하셨어요. 왜 그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주에요? 네. 네, 지난주에. 무슨 사이트에 이상이 생겼었다는 것 같은데? 네. 잘 모르시나 봐. 네네. 수집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도 통보만 받아가지고. 예. 딴 살림을 확실히 차리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번 주 이슈로 들어갈게요. 말씀하세요. 네. 예. 네. 전국에 181개 NGO인데요. 지난 170여 개보다 좀 더 늘은 상태입니다. NGO 단체나 이제 모임, 블로그 이런 데서부터 RSS 수집해가지고 네.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463개 글이 모였어요. 네. 요즘에는 여기 운영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천을 하고 계세요. 점점. 그래서 운영진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는 운영진들이 이제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더 트윗이 되거나 더 페이스북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를 사고 들어와서 추천이 되거나 그런 건데 네. 최근 지난주에는 직접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고 추천하신 분들이 또 꽤 되세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참여하는 분들의 의도나 의사가 좀 더 반영된 그런 베스트 5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더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저는 운영진이 이렇게 순서 정하는 거 맞지는 않은 것 같고, 그쵸? 당연히. 네, 운영진이 하긴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추천하는 건 아니고, 제가 외부로 하면은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건데 말고 아예 처음부터 들어와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위 5번째는 한국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이신 정문자 대표님, 그 다음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인 오건호 이분이 이제 2015 정치개혁 시민연대에서 쓴 글이 5번째로 올라왔습니다. 그 선거법 개정이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시민사회단체들이 2015 정치개혁 시민연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주요 주장으로는 이제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늘려야 된다. 예, 그런 여론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여야가 300석으로 의석수는 동결하는 걸로 합의했고, 그리고 지역구 의원수를 가지고 논의 중인데 이것도 지금 법적 기한이 지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6개월 전에 국회가 정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치개혁 시민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 그런 걸 가지고 한 100명의 주요 인사 100명의 이제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고 그 중에 20번째 글이 올라온 겁니다. 읽어볼까요, 내용? 그래서 백인의 목소리에 보면 네네. 유권자들의 소중한 1천만 표가 잘못된 선거제도로 사라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많이 반영되기 위해 여성, 장애인,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가 늘어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지역구가 줄어든다고 엄살 부리지 말고 과감히 의원 정수를 늘려서 그렇죠. 지역구 대 비례를 2대1로 하면 된다. 이번에야말로 좀 바꿔보자. 이게 이제 정문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님의 글이시고요. 그다음에는 사람이 사는 공동체가 커지면서 국민의 대표자가 국정을 운영하는 대의제가 불가피합니다. 단 국민의 뜻에 비례해서 대표자가 뽑혀야 합니다. 선거제도가 이를 왜곡한다면 민주주의는 훼손됩니다. 지금 한국의 승자 독식 선거제도가 그렇습니다. 지지표만큼 국회의원이 정해지는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그 늘 망치 부인이 했던 얘기인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굉장히 고급져 보이네요. 한마디로 네. 소선거구 제도에서 그 무조건 1등한 사람이 다 먹는 그런 예를 들면 51.6%가 당선되고 그러면 50%인 사람은 낙선되면 50% 이상은 완전 무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51.6%만큼 자석수를 가져가고 나머지도 50%만큼 또 자석수를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비례대표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좀 늘려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표, 죽는 표를 살리자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정당들이 비례대표를 통해서 그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국회로 들어가고 보다 진보적인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국회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국회가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의 정치 수준하고 국회의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국회에 대해서 좀 비하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저는 선거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국민들은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극우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극좌파도 있죠. 이게 다양합니다. 그러면 그 수준이 국회로 그대로 이렇게 옮겨가야지 그 내에서 활발한 토론이 될 텐데 여기는 승자 독식 제도니까 소수는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진보적이거나 표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쪽은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대변되는 국회가 돼버리니까 이게 뭐 수준이나 여러 가지에서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뻑하면 국회 해산하라고 지랄드리고. 제대로 바꿔야지. 자, 그럼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네. 네 번째, 이것도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내성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내성천. 내성천의 세 가지 하얀 이름에 관하여라는 서풍소식이라는 글이 생태지평에서 올라왔는데, 생태지평이나 환경단체에서 올라왔는데요. 그 글이 이제 네 번째를 기록을 했습니다. 생태지평은 연구소인데 현장을 가지고 이제 연구와 동시에 활동을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박용훈 사진작가께서 사진과 글로 강해 소식을 전하는 칼럼이 서풍소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 내성천이 어떤 곳이냐면 영주댐 착공으로 인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데가 내성천인데, 그 하얀 모래에 너무나 눈부시게 투명한 그또 얕은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처럼 어린 아이들이 가서 놀기에 딱 알맞은 백사장과 그렇게 어우러져 있는 곳인데요. 댐으로 물을 막아버리면 이제 이게 자갈들이 쌓이고 물은 마르고 그리고 또 그 모래들은 다 파헤쳐져서 골재 채취로 다 가져가버리고 하면서 이 내성천이 사라질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성천의 세 가지 하얀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모래가 하얗다고 해서 백사장이라고 하니까 하얗고, 그럼 여기에 살고 있는 고유 물고기가 흰 수마자라는 수마자가 이제 수염이라는 뜻이거든요. 흰 수염 물고기예요. 하얗다는 뜻이고, 또 세 번째는 백사장에 한 달 가까이 알을 품는 새가 있어요. 흰목 물대새라고. 이 세 가지 하얀 것 때문에 이제 내성천의 세 가지 하얀 이름에 관하여라는 이름으로 이제 칼럼이 올라온 거고, 관련 사진이 같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지금 이걸 영주댐을 만들어서 이 자연을 파괴하겠다는 이 권력에게 지금 생태지평이 비판적인 칼럼을 쓴 거로군요. 네, 그 시적인 칼럼이죠. 그것과 함께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영주댐은 필수적인 댐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물을 가둬도 별로 쓸 데도 없고. 그 왜 만든대요? 네. 그러니까 토목 건설 사업이죠. 진짜.
네. 죄송합니다. 오늘 좀 가격입니다. 예, 다음 이야기로 그래서 저는 이런 댐들은 앞으로 해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유럽이나 미국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서서히 해체될 거고 다시 복원될 날을 저는 기다립니다. 그래야겠죠. 네. 다음은 세 번째는 영덕 핵발전소 제가 있는 이 영덕의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지원을 위한 집중행동에 대한 글이 환경운동연합에 올라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지금 3순위가 됐네요. 네. 예, 주민투표 유치 찬반을 가르는 주민투표를 11월 11일과 12일에 하는 걸로 지난 10월 13일 그러니까 투표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결정이 됐고요. 네. 그러면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은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면 제일 좋은데 지금 하지 않겠다고 한 마당이라서 저희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관위에서 선거인 명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자체 선거인 명부를 만드는 작업이 있고요. 그거는 지난 17, 18일로 끝났고, 두 번째는 이제 영덕 주민투표를 지지한다는 이제 전국 집회 집중행동으로 이제 여기 영덕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게 두 번째 집중행동이고요. 여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또 이제 집중행동 그 홍보물이 올라올 텐데 11월 11일과 12일 양일간 개표의 위원과 투표의 위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끼리만 하면 이거는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찬성 측 반대 측이 막 물리적으로 충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제3자가 투표와 개표위원으로 참여하는 걸로. 그러니까 저희는 투표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투표를 못 하고 다만 이 사무를 보는 거죠. 그래서 투개표위원을 모집하는 것이 있고, 11일 새벽 6시부터 밤 8시까지 하니까 전날 오셔가지고 교육받고 이제 투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표위원도 이제 따로 교육을 받아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2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도 이제 홍보단 형식으로 주민투표를 할 거다. 네, 이거를 지금 불법 주민투표다 이렇게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이쪽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왜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표는 그러니까 누가 주체가 된 건데요? 이거는 시민단체들과 지역 주민이 합쳐서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나 정부에서 하지 않는다고 불법이라고 알았는데 그거는 좀 사실과 다른 거고요. 왜냐하면 불법이면 법을 어긴 거니까 그러면 사법 처리를 받을 대상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004년에 부안핵폐기장 주민투표, 그리고 작년에 당장 삼척에 똑같이 핵발전소 문제 가지고 주민투표를 했는데 어느 누구도 기소도 되지 않았어요. 사법 처리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 거죠. 다만 정부에서 진행하지 않는다. 민간이 한다. 그 차이인 거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그 기본적인 주민투표의 정신과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한다. 이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단체들 일반 시민들이 영덕의 민주주의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운명, 국민들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험 현장에서 그런 지원을 해주는 그런 행동들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이게 이번에 세 번째로 올라갑니다. 이 핵발전소가 단지 영덕 주민들의 그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국가적인 위기와 관계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참 관심 못 가져서 죄송해요. 이탈리아나 스위스처럼 차라리 국민투표라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 정말 후쿠시마처럼 온 국가가 난리가 나는 건데 이거 진짜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후쿠시마 사고를 경험했던 간 나오토 총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할 때 그 뒤에 배경으로는 딱 한 장의 사진만 올리거든요. 뭐냐면 본인이 스스로 그 반경 250km 내에 모든 그 일본 국민들을 그 250km 바깥으로 대피를 시키는 명령을 내리기 직전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러지 않고 30km까지만 소개를 시켰지만 그 당시에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했기 때문에 250km면은
일본 전국토의 3분의 1이고, 그다음에 동경까지 다 포함하는 거고, 인구 수는 4천만 명이에요. 그래요. 아. 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국토 면적이 3배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 원전 하나의 그 폭발이 됐을 때 그 방사능 피해 범위가 전 국토가 된다. 네네. 그 피해가 아이씨, 이제 피난을 가야 될 피해 범위인 거죠. 단순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오염이 됐어요. 동경도 포함해서 오염이 됐지만 이거는 기준치 이하니까 괜찮다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들 갑상선암이 50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경의 아이들이 아니 전반적으로 후쿠시마현이나 이런 쪽으로. 그리고 일본 인구가 2011년 이후에 100만 명이 줄었어요.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이민 나간 사람도 많고 덜 태어나고 더 많이 죽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국민투표를 붙일 사안인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영덕군에서부터라도 좀 이렇게 어쨌든 의사를 분명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게 영덕 그 군민들께 그럼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이 아는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그 저기 원자력 그러니까 핵발전소는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 있겠네요. 네. 그래요. 네, 이건 국민투표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대선에서 투표를 하면 되죠. 후보자들에게 입장을 정확히 물어봐서. 근데 이제 대선에서는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아, 꼭 그것들이 또 저기 대선 때는 안 한다고 뻥을 까잖아요. 그래놓고 대선 끝난 다음에 꼭 진행하고 정말 지리을.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쵸? 다음으로 넘어가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달의 생활실천 해서 10월 달의 생활실천으로 전기밥솥은 취사 때만 사용하세요. 라고 하는 한살림의 생활에 대한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한살림 이게 무슨 얘기죠? 잘 아실 텐데 한살림이 생활협동조합 국내에서 가장 최대로 큰 생활협동조합인데 한살림의 공식 블로그도 여기에 지금 취합이 돼서 계속 올라오거든요. 예, 근데 한살림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생활 팁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네, 전기 소비를 줄이는 팁 중에 하나인데 전기밥솥을 취사 때만 사용하세요.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기밥솥가 보온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보온 기능으로 사용했을 때는 1년 내내 쓰는 냉장고보다도 전기를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밥솥, 그러니까 저희 집이 뭐 평수도 작지만 전기요금이 10,000원 안팎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기로 열을 쓰는 걸 없애면 돼요, 다. 전기로 열을 쓰는 게 효율이 제일 떨어지고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저기 전기 렌지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전기 레인지, 그쵸? 전자레인지 말고. 전기 오븐 이런. 근데 그거는 그 조리할 때만 딱 쓰고 말잖아요. 근데 전기밥솥은 취사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보온해 놓는 게 전력을 엄청 낭비시킨다. 그게 엄청나게 전기를 먹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냉장고랑 뭐 이거는 좀 단일화시켜서 약간 통계적 오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냉장고가 350kWh를 1년 내내 쓴다고 하면 전기밥솥은 604kWh를 써요. 2배 가까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에서 주로 압력솥을 쓰고 그걸로 이제 식혔다가 그거를 이제 냉장고 넣어놨다가 나중에 쪄서 먹는 형태로 하는데, 근데 전기밥솥에 오래 두면은 냄새도 나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온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밥을 하려면 그때그때 밥을 하거나 아니면은 식은 밥을 했다가 나중에 쪄서 먹거나 아니면 뭐 전자레인지로 돌려서 먹거나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 아주 유용한 정보네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남편이 이렇게 해준다는 거지. 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이걸 추천을 가장 두 번째로 많이 받았고, 첫 번째는 정보공개센터에서 에너지기후 정책연구소 뉴스타파와 함께 제작한 핵마피아 보고서. 그것이 지금 정보공개센터의 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순위 1번 첫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핵발전 산업이 연간 21조 4천억 원의 규모다. 1년에요? 네, 연간. 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산업에 이게 21조 4천억이 뭐예요? 매출이에요? 뭐예요? 관련 산업 매출입니다. 네. 공급업체 매출은 5조 2,502억 원. 그러니까 이건 매출이라고 하니까 전기를 파는 모든 비용, 그렇게 들어오는 매출, 그다음에 뭐 건설을 통한 매출,
부품 산업에 통한 매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게 합쳐서 그러니까, 21조 4천억이라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쟤네들이 그렇죠. 계속해서 핵발전소를 지으려는 계속 지으려고 거군요. 하는 거죠. 예, 계속 돈 지으려고 하는 때문에. 이유는 진짜 그걸로 전기가 먹고 사는-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전기는 지금 남아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뭐 화력발전소 건설이나 운영 준공허가들이 다 미뤄지고 있는데요. 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그 매출의 78%가 건설 운영 분야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건설 운영 분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기자재, 건설 시공, 운영 정비, 설계 엔지니어링. 예, 여기는 그런 메인이 이제 두산중공업. 예, 기자재는 두산중공업이고 건설 시공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메인이죠. 우리나라 현대와 삼성이 여기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리고 운영 정비는 이제 한전 KPS라는 곳이고 설계는 한국전력기술. 예, 이게 전부 다 한수원과 한전 다 계열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워낙에 많은 돈이 생기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과학자들의 연구 용역도 다 연결되는 거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기본 리베이트 10에서 20% 얘기를 하면 엄청난 돈이 많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사람들이 뭐 그 이명박 정부 때 막 생쇼했잖아요. 막 전기가 모자라다 하면서 막 전기를 돌아가면서 정전시키고 순환 정전시키고 막 그랬던 게 결국 운영을 잘 못한 거죠. 전기가 운영 모자란 게 못하고 아니라 쇼했던 거죠. 전기가 모자라지 않는데 그러면서 운영을 불안감을 못한 조성해서 실수를 전기가 부족하다는 걸로 뒤집어 씌웠는데 실제로 전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운영을 잘 못한 거예요. 그거는 발전소가 언제 가동이 돼야 되고 수요가 얼마 되는지 예측을 하고 실시간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어요. 관련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은 다 사놓고는. 그걸 제대로 못하면서 사실 그럼 그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그 책임으로 자유로워지면서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된다 이렇게 몰아간 거죠. 이야, 사실상. 그래요. 또 이번 주에도 우리가 미처 찾아보지 못한 중요한 이슈들을 찾아서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고생해 주세요. 영덕으로 놀러 오세요. 네, 제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도 문득 24일날 영덕 갈까 생각 중이에요. 현장 방송 좋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요.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제가 매주 토요일에 그 현장 생방송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 매주 토요일에 현장 생방송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영덕의 이 원전 반대, 핵발전소 반대 활동을 하는 걸 가서 현장에서 좀 찍고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부탁을 하신 게 있어요. 네. 뭐냐 하면 무슨 얘기지? 잠깐만요. 이번에는 어떤 목사님을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예. 자. 네. 목사님, 박 목사님이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하고 처음 연결되시는 거죠? 저 지난번에 한번 인터뷰했지 않았습니까? 아, 그랬나요? 한번 인터뷰 하셨나요? 다시 한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기독교 사회봉사회에서 훈련부장이라는 박병권 목사이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봉사회에서 일하시는 박병권 목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 하시려고 부탁하신 거죠? 예, 저희들이 통일 강연회가 있습니다. 통일 강연회요? 예. 예, 그게 뭔가요?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네. 우리 분단 70년 그리고 우리
통일을 지향하는 70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네. 중요한 통일 담론을 정리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해서 네. 기독교 사회운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네. 통일 강연회를 이제 시작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26일 날 네. 저희들이 시작하고요. 네. 이제 앞으로도 그 기회 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통일 강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강사는 누가 나오시는 건가요? 이번에는 이번 처음인 거죠? 김진향 네. 교수님이 나오죠. 아, 김진향 교수님이 강을 하신다. 그분은 누구신데요? 네. 이분은 그 참여정부 시절에 네. 청와대에서 그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행정관을 지냈고,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서도 같이 일을 했죠. 예, 두 정권에 걸쳐서 일을 했고요. 예. 뭐 중요한 그 업무로는 개성공단에서 네. 이제 그 기획단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일종의 백업팀, 네. 기업 지원팀을 운영했던 분이죠. 그분이 4년간 개성공단에서 일했습니다. 4년간 개성공단에서 그런 분이 지금 개성공단과 통일의 의미에 대해서 강연을 하신다. 네. 네, 그게 돌아오는 26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네. 예, 다음 주 월요일 시간은 몇 시인가요? 오후 4시. 오후 4시요? 어디서 하는데요? 예. 기독교 회관 내 2층에 있는 강당 조회홀에서 합니다. 기독교 회관은 어디 있는 건가요? 종로 5가에 네. 기독교 회관. 종로 2층. 5가에 기독교 회관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거기 2층에 조회홀? 네. 예, 조회홀은 무슨 뜻인가요? 뭐 생명 이런 뜻이죠. 그런 곳에서 생명을. 개성공단과 통일의 관계를 설명하는 첫 번째 통일 강연회를 하신다. 그리고 강사인 네. 김진향 교수님은 옛날에 참여정부에서 통일외교안보 수석으로 일하셨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 수석은 아니고 행정관으로 일했어요. 행정관으로 일하셨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의 기획단이었고, 그리고 이제 네. 개성공단 활동을 4년 동안 해보신 분이 개성공단과 이 통일의 의미, 통일 속에서 개성공단의 의미를 설명하는 강연회를 한다라는 거군요. 예, 근데 시간이 너무 일러서 많은 분이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아이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이제 다 이렇게 조화롭게 맞추다 보니까 네. 그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요즘에 방송하면서요, 이 개신교,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우리 뭐라 그러나 사회에서 실망이 너무 큰 거.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너무나 이 탐욕에 물들어서 정말 부자들의 개처럼 움직이는 좀 이 종교의 종사자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실망감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분들께 이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목사님으로서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하신다면.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와 함께 했던 그 정말 참 인간적인 삶의 모습은 분명하게 우리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할 때에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요. 근데 우리 이 땅에, 분단된 땅에 70년을 이어오는 우리 이 한반도 땅의 모든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들의 현실에게 우리가 눈을 돌리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기독인들이 한국 교회가 고통당하는 자들의 이웃에 그들 곁에 있어야 될 때, 그 진정한 의미의 기독인의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 통일은 이 땅에 진정한 고통받는 이웃들의 긍휼과 연민을 느끼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 사회 운동을 하는 우리
많은 기독운동 가들이나 평화운동가들은 이 평화 없이는 통일 없고 통일 없이는 평화 없다. 이러한 나름의 그 과제를 설정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목사님들이 왜 통일운동 하냐 했더니 기독교의 정신은 평화이고 통일이 없이는 평화가 없다라는 의제 때문에 통일 강연을 하게 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이번 첫 번째 강연 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일하시는 양희원영 처장님을 모시고 시민사회단체 5가지 핫 이슈를 짚어봤고요. 그리고 또 이 기독교 사회봉사회 목사님들께서 준비하신 통일 강연회에 대한 홍보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예, 마지막 이야기는 두구두구두구.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방송 하지 않았던 어제 오늘, 어제 그제 주말 내내 지난주부터 그 소위 이제 이 주말 내내 촉법소년 논쟁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의 촉법소년의 연령 문제를 가지고 아주 뭐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그리고 막 CBS에서도 그걸 막 키우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이제 용인에서 벽돌을 던져서 벽돌을 떨어뜨려서 한 주민을 죽게 한 초등학생, 그러니까 범인을 잡고 보니까 초등학생이야. 만 9살이야. 그래서 만 9세밖에 안 된 아이가, 이 벽돌을 떨어뜨려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 이 애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 막 이게 10살에서 13살까지는, 10살에서 만 10세에서 13세까지는 보호관찰 처분이라도 받고, 14세 이상은 소년원에 감금이라도 시키는데 이 애는 만 9살이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근데 이 애가 뭐 낙하 실험을 했다 그러는데 낙하 실험이 교재에 안 나온다. 교과 진도에 없다. 그러니 이게 고의로 냈을 사고가 맞고, 그러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우리는 죄를 저질러도 처벌 안 받으니까 뭐 여자애들을 강간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주말 내내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그래요? 뭐 그 굉장히 많은 게시판들에서 이 촉법소년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시비를 걸면서 뭐 어떤 나라는 만 6살로 낮췄다. 만 6살부터 어떤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하는 나라도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10살 이상만 보호관찰 처분이기 때문에 그 연령을 10살에서 그 밑으로 내려야 된다. 그런 논란에 침튀기면서 막 게시판에다 글 쓴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예. 우리가 할 작업이 있어. 그 사람들이 이 세월호와 박근혜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지 한번 찾아보자고. 지난 주말에 여러분의 게시판에, 여러분 카페나 이런 게시판에서, 예. 채팅창에 그런 거 쓰시면 안 되고요. 그 해당 내용은 시청자 게시판에다 올려주시거나 뉴스를 올려주셔야 돼요. 예. 자, 채팅창에다 그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드릴님. 예. 자,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그래서 이 촉법소년 논란을 막 각 게시판에서 피튀기게 쓰고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된다. 그래서 더 나이를 낮춰가지고 그 범죄 의도가 있는 애들은 보호관찰 처분을, 그러니까 뭐 그 처벌을 해야 된다. 이거 막 열불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 게시판에 썼던 그 글 쓴 사람들의 과거 행적을 좀 추적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박근혜 정부와 세월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고. 지금 이 용인 벽돌 사건을 가지고요. 용인 벽돌 사건에서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아이가 9살이라고 아무 처벌도 안 받다니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그 아이들이 점점 범죄 연령이 어려지니까 나이를 더 낮춰서 처벌해야 된다. 막 목에 핏대 세워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진짜 묻고 싶은 건 사람이 304명이 죽은 세월호에 대해서
누가 책임졌어요? 지금 이 촉법소년 논쟁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묻고 싶은 건 9살짜리 아이에게 한 사람을 죽인 책임을 묻자라고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서 들썩들썩 지금 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304명이 죽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냐고. 세월호를 잘못 고쳐진 배를 운항해도 좋다라고 운항 허가를 해준 한국선급 그 새끼들 알면서 그런 거 아니야. 그 배를 띄우면 그 배가 전복될 수 있는 위험성 알면서 운항 허가 해줬어. 낡은 배가 그 위험하다는 거 알면서 이명박은 20년만 운항할 수 있는 민간 여객선 30년으로 기간 연장해줬어. 그래서 유병언니가 배를 사왔어. 박근혜는 그런 고물배에 잘못 고쳐진 배에다가 선장이 안전점검 의무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애버렸어. 그 다음 이런 배가 전복됐을 때 인명을 구조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그 배를 누가 인양해서 이익을 보느냐 그거에만 도장 찍어준 국회의원들이 있어.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 그 고물배가 안전하다고 매달 가짜로 허가해준 선주조합이 있어. 304명이 죽었어. 촉법소년도 아니야. 다 성인이야 씨발. 그런데 왜 걔네들한테 책임을 안 물어? 수학여행 가다 죽은 거 아니냐? 여행 가다 교통사고 난 거 아니냐? 이런 씨발. 여행 가는 차를 고장내 틀어놓았으면 브레이크가 고장낸 자 어느 놈이 렌트카 자 제주도에 신혼여행 갔어. 막 결혼해서 제주도에 도착했어. 그래서 렌트카를 빌렸어. 그래갖고 달리다가 그만 저기 뭐야 차가 절벽에서 바다로 달려갖고 죽었어. 알고 보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렌트카였어. 렌트카 회사에 책임 있냐 없냐? 그런 렌트카를 운영하는 걸 알면서도 무기난 지자체장이 있다면 책임 있냐 없냐? 책임 있는 거야. 세월호는 단순히 교통사고, 단순한 무슨 그날의 기상사고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고였어. 제대로 그러니까 이 오래된 낡은 배, 잘못 고쳐진 낡은 배, 안전점검도 한 번 받지 않은 배, 전혀 안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능력이 없는 승무원들, 그들을 태워서 실어 보낸, 그날 출항 허가를 해준 그 많은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있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 그래놓고 9살 아이의 촉법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피 튀기고 있는 너희들의 존재는 도대체 뭐하는 애들이냐? 여러분 게시판에 글 쓴 애들 한번 추적 좀 해봐. 과거에 세월호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지. 그 가족을 잃은 그 엄마를 잃은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니? 그런 가족이 304명이야. 304가정이 그렇게 자식을 잃었어. 그들에 대해서 니네가 언제 그렇게 열받아봤어? 물론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도 가슴 아파하고 또 촉법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연령을 낮춰야 된다 동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 이번 이 촉법소년 논쟁은요, 다분히 의도를 가진 세력이 이슈로 만들고 계속해서 떠벌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이 범죄 행위가 늘어나니까 처벌 연령을 낮춰야 된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봐요. 내가 맨 처음에 이 사건 터졌을 때 그랬잖아. 지난주 금요일에. 그 애가 고의로 벽돌을 던졌다면 누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는가야. 여러분 우리 오늘 기사 나왔어요. 한국의 아버지들이 아이와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몇 분? 6분. 6분. 한국의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매일 보고 대화하는 시간이 최대 6분이야. 남자 아이들에게 인생이란 뭔지, 인간의 도리는 뭔지, 남자는 어때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야. 그런 아버지들이 아이를 6분 이상 못 보고 있어. 왜? 윗사람한테 쪼임당하고 아랫사람한테 밀림당하고 주변 옆사람하고 경쟁하느라고 무한 경쟁 속에서 여러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한테 집중해서 시키고 노동 임금을 아끼려고 한 사람한테 두세 명 일을 시키잖아. 그러니까 애들을 만나는 시간이 적잖아.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못하고 괴물로 자라고 있잖아. 그런데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고? 그게 지금 당신이 언제 망치 부인 말에 다 동의했어요? 망치님 말씀에 다 동의하는데 난 당신이 이제까지 내 말에 동의한다고 쓰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망치 부인님 말씀 다 동의하는데 그 아이 처벌 안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신이 언제 내 말에 그렇게 다 동의했냐고. 내가 이제까지 당신이 내 말에 동의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고. 그 아이를 어떻게 처벌할 건데? 현재 9살짜리 아이를 처벌할 방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 현행법상 그 아이를 처벌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알아요? 어린 아이들을 처벌할 생각부터 할 게 아니라 어린 아이를 괴물로 키우고 있는 이 사회현상, 무조건 무한경쟁으로 아버지나 엄마나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애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드는 이 사회현상을 바꾸지 않는다라면 촉법 소년의 연령을 만 3살로 낮춰도 아이들의 범죄는 줄지 않아요. 미국의 3살짜리 아이가 권총으로 막 태어난 동생을 쏴 죽였어. 일부러 그랬겠어? 총이 있었어. 그 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애가 떨어뜨렸는지 어쨌는지 총에서 아기의 지문이 나왔다고. 그게 애 잘못이야? 미국에서 총을 들고 범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 총을 든 범죄자를 막기 위해서 집안의 보호용으로 놨던 권총으로 날마다 총기 사고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어. 그건 미국 사회의 총기 규제의 문제야. 한국의 아이들이 진도에도 없는 낙하 실험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겠어? 그 애가 일부러 사람을 죽였다라면 그 애가 왜 그렇게 괴물로 자랐겠어? 디립다 4학년부터 만 9살도 안 되는 애한테 밤 11시까지 공부시키는 거 아니야. 우리 사회가.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만 9세래. 요즘에 초등학교 4학년 애들 밤 10시까지 학원 다녀. 만 9살짜리 애를 밤 10시까지 공부를 시키니까 애가 미치는 거 아니야. 9살짜리 아이를 처벌해야 된다고 길길이 날뛰는 너희들. 304명이 죽은 세월호에 대해서는 언제 니네가 그렇게 입에 칩 튀기면서 싸워봤어? 한번 검사 좀 해봐.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된다고 지랄하는 애들, 걔네들 세월호에 대해서 뭐라 그랬는지. 우리나라의 법이 9살짜리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할 법이 없어요. 그런데 9살짜리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건 아이 문제가 아니야. 부모와 학교의 문제야. 아니 그 부모와 학교가 그렇게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도 상관없는 이 사회적인 문제야. 그 애가 사고 친 건 우리 모두의 문제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문화적인 풍토를 만들지 못한 게 문제라고. 무엇보다 304명이 죽었는데 최고 책임자가 아무도 책임을 안 져. 아니 9살짜리 애한테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 처벌받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세월호 그만 얘기하래. 야! 304명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졌어. 그들은 다 성인이야. 권력도 있었고 구할 수도 있었어. 죽이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그런데 죽이고 그 애들이 죽어갈 때 500명의 잠수사가 애들을 구조하고 있다 거짓말했던 인간들이야. 어디서 촉법소년 얘기를 해. 9살짜리 애한테 무슨 책임을 물을 자격이 있어 너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도 비판 못하면서 너네가 무슨 자격으로 9살짜리 애한테 책임을 물어. 내가 볼 때 그 9살짜리 아이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깊이 반성할 수 있는 분위기는 세월호 유가족으로 만든 범인들 304명의 목숨을 그렇게 허무하게 잃게 만든 그 새끼들이 모두 법정에 서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때 그때 나는 그 9살짜리 아이에게 책임을 물을 자격이 있다고 봐. 우리 사회가 그럴 때 그 9살짜리 아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봐요. 자기네들이 300명을 죽이고도 책임지지 않는데 그 애한테 뭐라고 책임을 물을 거야? 책임을 물을 자격이 있어?
박근혜 끌어내리고 그 당시 행정안전부 끌어내리고 인천 항만청 한국선급 해운조합 다 잡아넣어. 그 다음에 책임을 물어.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이 사회에서 나쁜 짓을 저지른 새끼들이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더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 애들을 더 모질게 벌줘야 된다. 너희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생명을 존중했어? 언제부터 생명을 존중했어?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남의 문제라고 생각했잖아. 말도 안 되는 제대로 된 교육을 안 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위험한 일을 시키면서 돈은 쥐꼬리만큼 주고 안전장비도 없이 일 시켜다가 죽었어. 얼마나 애도했는데. 그 생명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그 회사에 얼마나 엄격하게 책임을 물었는데 안 그랬잖아. 그 무수히 죽어가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을 물었냐고. 애들이 뭘 보고 배웠겠니? 아, 사람이 죽어도 별 문제 아니구나. 304명이 죽었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아. 걔들이 뭘 보고 배웠겠니? 나는 그 아이가 범죄자예요 라고 낙인을 찍어서 그 애가 평생 다른 범죄를 꿈꾸게 만드는 것보다 다시는 그런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한국 사회가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고 누군가 약자가 사장님한테 노동자가 당하면 아이들이 노동자를 지켜주세요. 노동자를 보호해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키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성경 말씀 하나를 또 읽어드릴게요. 나는 학생운동을 하다가 내가 이제 이 민주화운동이 실패했다라고 나는 봤고, 그래서 이 땅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내가 살 이유가 없다. 라고 내가 고민하고 다닐 때였어요. 그때 우리 언니가 이제 그만 교회로 돌아와라. 그래서 내가 교회로 돌아오게 됐어요. 교회로 돌아와서 도대체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에 대해서 쭉 읽게 됐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여라. 이게 언제 얘기냐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신명기라는 게 나와요. 그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 글이 나옵니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추구해야 될 삶을 쭉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그 내용에 이 얘기가 나와. 품꾼의 품삯을 미루지 마라. 제때 줘라. 가난한, 여기서 품꾼이 누구야? 노동자야. 노동자를 핍박하지 말고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라는, 제때 임금을 주라는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어. 이게 모세가 쓴 글이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쓴 글이에요. 3,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노동자를 핍박하지 말고 노동자한테 3,000년 전인가? 노동자를 핍박하지 말고 노동자의 임금을 제대로 주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 구절을 읽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개신교 교회 중에 이 구절을 읽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또 이때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이런 얘기 나와요. 민수기가 빠졌어? 알았어.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센 거고, 그 다음에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야 될 명령을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그 신명기, 모세가 쓴 유언이에요. 모세가 쓴 유언에 이런 내용이 나와. 그러면서 뭐 나무 아비탑을 관세음 보살, 그 뜻은 아냐? 내가 오늘 그 얘기를 할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뜻을 알고 외치냐고. 내가 개신교 얘기를 하면 종교적인 얘기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남의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래. 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의 뜻은 알아? 아미타불이 있어요. 이게 나무라는 말이 그 인도 옛날 말로 돌아가다란 뜻이래. 귀의하다, 돌아가다, 따르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럼 아미타불은 뭐야? 아미타불이라는 게 소위 이제 그 극락전이라고 절마다 가면 이제 중심 절에 그 건물에 있는, 그러니까는 대웅보전 말고, 대웅전 말고 극락전이라고 그 부처님이 이제 두 군데 있단 말이야. 그 중에 극락전이라는 데 가면 있는 게 아미타불이야. 그럼 이 아미타불은 누구냐? 소위 옛날에 태어나서 그 진리를 깨닫고 지금 극락세계에 가 있는 부처야. 그 극락세계에서 이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는 그런 부처야. 그럼 이 아미타불은 어떻게 극락을 가게 됐느냐? 그 사람이 원래 보살이었는데 그 보살이 48가지 소원을 냈어. 그런데 그 소원이 모두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를 돕는, 타인에 대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것을 내가 하고 싶다라고 소원을 한 거야. 그 48가지 소원을 다 이루고 그걸 끊임없이 추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고 극락세계에 간 거야. 그래서 아미타불이 됐어. 그러면서 이 아미타불의 불교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평등정신이에요. 원효대사 알잖아. 그 해골물 마신 원효대사. 해골물 마신 원효대사가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귀족이든 평민이든 누구든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치면 극락 왕생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 그래서 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의 특징은 뭐냐? 평등정신이에요. 그게 아미타불에 들어있는 뜻이야.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소원 48가지를 본원이라 해서 그걸 끊임없이 외우고 따르려고 실천하려고 해서 극락 왕생한 아미타불을 따르려고 노력해라. 또 관세음보살이 뭐냐? 자비하는 마음으로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하는 관세음보살의 정신을 돌아가라. 그 뜻을 따라라. 그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야. 그런 뜻을 알아?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의 본 뜻을 알면 그 본 뜻을 아는 사람은 다른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라고 얘기했던 나한테 그 얘기 쓰면서 방해하는 짓을 못해. 니들이 뜻을 몰라서 그걸 아무데나 쓰는 거야. 불가의 철학이 얼마나 대단한 철학인 줄 알아?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 하늘 위에 있거나 하늘 아래에 있거나 모두가 나다. 그러니 나처럼 이심이 곧 이심전심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그래서 너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다. 이 얘기는 뭐냐? 너와 내가 차이가 없다. 내 몸을 사랑하듯 너를 사랑하겠다.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불교의 철학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다 대고 남의 아비타불 관세음보살을 써. 자, 교주는 나가 임마! 내가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교주가 되려고 했으면 내가 볼 때 대박났어. 내가 학원 강사로 성공하려고 작심을 하거나 내가 영업사원으로 성공하려고 작심을 했거나 내가 사이비 종교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으면 내가 볼 때 나 대박났어. 내가 볼 때 그래. 나의 말에는 어떤 힘이 있어. 그래서 내가 뭐 영업을 할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보험을 들겠다 그래서 내가 영업사원을 그만뒀어. 그 사탐 강사를 할 때는 너무 많은 애들이 수업을 해달라는데 목이 감당을 못해서 사탐 강사를 아예 못했어. 그리고 내가 이 나의 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로 여기서 이 방송을 하는 건 내가 우리 국민들에게 적어도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정도를 온 국민이 알게 되면 내가 미래에 박스를 줍지 않아도 된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방송하는 거야. 내가 큰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뭐 돈을 벌었겠지. 근데 내 목적은 큰 돈이 아니었어. 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내가 봤거든. 돈을 많이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누구예요? 이건희예요. 돈이 너무 많죠? 지금도 이건희의 재산은 불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희가 행복할까요? 지금 멍해. 이건희 지금 저기잖아, 식물인간.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고. 식물인간인데. 그럼 이건희 자식들은 행복할까요? 서로 저기 신동빈, 신종주 봐봐. 롯데. 재산이 어마어마해. 그 어마어마한 재산 가지고 형제지간에 죽고 죽이는 사이가 됐잖아. 이건희는 지네 형이 자기한테 이건희라 그랬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감히 이건희라고 건이라고 내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 아니, 형이 동생 이름을 못 부르는 집안이 그게 콩가루 집안이지 집안이야? 형이 이름 좀 불렀다고. 그 사람이 감히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처지가 아니었다고. 아니, 형이 동생 이름 한번 못 부르는 집안이 그게 콩가루 집안이지. 그게 부자들의 모습이야. 내가 영업하다가 100억을 가진 자산가야.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는데 공장의 그 노동자들을 보면서 저 밥벌레 새끼들 욕을 하더라고. 자기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대. 100억을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를 밥벌레라고 부르는 걸 보면서 아, 돈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추해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재물에 대한 모든 욕심과 기대를 버렸어. 그리고 나는 기도했지. 하나님, 제가 굶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집이 허름해서 비 맞고 바람을 맞지 않게 해주세요. 비바람이 안 들어오는 집, 그리고 하루 세끼 굶지 않게 해달라는 걸 기도했어. 그게 내 일용할 양식이야. 그것만 있으면 다른 거 필요 없다고. 내가 그렇게 인생을 바꾼 사람이야. 여러분, 돈이라는 건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약을 8,000명분 사놓고 마약 많이 해서 죽은 사람 봐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업 대표 자식이면서 거기다 우리나라의 다음 대통령 후보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 사위면서 마약해서 걸려 들어간 거 봐봐. 돈이 많은 게 그게 성공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의 삶이 성공한 삶이 아니야. 뭐 부자가 곧 부끄러운 거냐? 나는 부끄럽지 않은 부자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끄럽지 않은 부자의 삶 좀 보여달라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기부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찾아보면요, 진짜 부자가 없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많아. 이건희의 기부액 한번 봐봐. 이건희 전체 재산에서 기부액의 프로테이지 한번 찾아보라고. 자기 한 달 소득 중에서 10% 20%를 기부하는 거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이건희가 정말로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면 자기 소득 10만 그 많은 재산 중에 10% 20% 기부했나? 안 하잖아.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기부하질 않아요. 뭐라 그러는 줄 알아? 기부 문화는 탈세의 수단이래. 씨발, 그럼 세금이라도 내든가. 세금이라도 내든가. 기부 못 하겠으면. 기부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미안해요. 너무 이렇게 성스러운 성경 구절을 읽고 나서 막 화를 내니까 여러분 당황하셨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뭐라 그러나, 이상하게 오늘 조금 컨셉이었어. 컨셉이었으니까,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우리 다음 노래를 하나 들으면서 끝내야 되는데, 오늘도 제가, 뭣도 모르고, 참, 지식도 깊지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지식이 깊지도 않으면서, 얄팍한 상식을 가지고 3시간이나 떠들었는데,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하고 싶지 않은 말도 많거든요. 제가 방송을 하고 나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막 나와. 그럴 때 참 당황스러워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나는 스피커다. 나는 그냥 전달된 소리를
소리를 낼 뿐이다. 내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그 기획자가 따로 있다. 우리 방송에서 그분을 부르는 별명 있죠? 하사장님. 예. 우리 하사장님의 거대한 47년간의 야심찬 기획을 가지고 탄생한 망치고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 모든 것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제가 가졌던 소망이요,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러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더 그런 사람이 되려고요. 어린 시절에 꿈꿨던 만큼 제가 다 이루지 못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도 저는 절망하지 않으려고요. 죽는 순간까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는 내가 되고 싶다. 그게 제 꿈이에요. 상식이 통하는 두 번째 꿈은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서 가난해도 행복한 서민이 되고 싶다. 그 꿈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린 시절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어려운 꿈을 계속 꾸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니까. 그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라는 그 말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룰 수가 없어요. 하지만 될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전 이루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된다고 믿으려고. 왜냐하면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꿈을 같이 꿔보시겠습니까? 편안하고 행복한 성공이 보장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도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사람들. 가다가 길이 안 보이면 우리가 제대로 온 거야. 우리 앞에 길을 만들었던 선배들처럼 이제 우리가 길을 만들 차례야. 우리가 따라왔던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온 거야. 우리가 우리의 선배들의 빛을 따라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빛을 만들 차례야. 이제 진짜 우리의 시간이 된 거야.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대요. 자, 우리 다음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고요. 내일 낮 2시, 내일 낮 2시에 만나요.